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4편 5살짜리 효소왕과 신목왕후의 섭정. 서기 692년 신라의 제31대 임금이었던 신문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진골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전제적 왕권 확립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한 임금이었습니다. 신문왕은 자신의 맏아들인 태자가 정사를 배우고 익힐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신문왕에 이어서 신라의 제32대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은 나라를 이끌게 하는 턱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삼국사기 즉위 기사는 이렇습니다. 효소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이홍 또는 이공이라 한다. 신문왕의 태자이며 그의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서 신목왕후인데 일길찬 김은운의 딸이다. 신문왕은 처음에 김음돌의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킨 데다 부부 사이에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왕비를 폐하고 김음운의 딸과 재혼을 합니다. 이때가 서기 683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인 687년의 기록을 보면 2월에 원자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가 만 4살이 되었을 때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태자 책봉 이듬해인 692년에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때 태자의 나이가 만으로 5살이었습니다. 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위에 올랐는데, 과연 조정의 귀족들이 그 어린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이 당시에는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을 보여줘서 효소왕의 왕위 즉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태종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개원, 그다음에 김유신의 아들이었던 삼광이 기본적으로 이 신문왕의 아마 그 유언을 받들어서 효소왕의 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도전이라든가 위협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 보여지고요. 아마 효소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마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는 신목왕후, 신문왕의 부인인 신목왕후가 아마 섭정을 했을 거고. 이 시기에는 왕권이 워낙 막강해서 다른 진골 귀족들이 감히 왕위를 넘볼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태자의 나이가 어렸지만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신에 어머니인 신목왕후가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효소왕이 5살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즉위하여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성문 자료가 있습니다. 1942년에 경주시 구항동의 황복사지 석탑을 해체 복원할 때 출토된 사리함에는 이런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저 성인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지극한 덕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신문대왕이 우계로 세상에 응하고 십선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통치를 안정시키고 공을 이루고는 천수 3년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가셨다. 그러자 신목태후와 효소대왕이 그를 받들어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위하여 선원가람에 3층 석탑을 세웠노라.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 고대 금성문에서 발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수는 중국 측천무의원으로서 신문왕이 죽었다는 천수 3년은 서기 692년에 해당합니다. 삼국사기에도 서기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으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왕이 죽자 그의 부인이었던 신목왕후와 아들인 효소왕이 신문왕을 기리기 위해서 3층 석탑을 세웠다 했으니 이홍이라는 이름의 5살짜리 왕자가 별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하여 효소왕이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 5살짜리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신라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꾸려왔을까요? 참고로 제36대 해공왕 즉위년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해공왕이 즉위하였다. 경덕왕의 적자이다. 왕이 즉위하였을 때 나이가 8살이었으므로 태후가 섭정하였다. 따라서 효소왕의 경우에도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어머니였던 신목왕후가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섭정이라 하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린 임금의 뒤에 발을 들이우고 그 뒤에 숨어서 대리 정치를 하는 조선시대의 수렴청정을 우선 연상하는데, 고대의 섭정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경북대 주부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여성이 정치를 하게 되면 암탉이 우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조짐이 있다라고 해서 여성이 나서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유교적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수렴청정이라고 하고 대리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겁니다. 나중에 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해공왕이 7살 때 왕위를 계승해서 그 모가 대리 정치를 한다거나, 위 올라가 보면 뭐 진흥왕이 7살에 왕위를 계승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대리 정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후가 섭정을 했다는 얘기는 효소왕은 그저 상징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고 어머니인 신목왕후가 전면에 나서서 정사를 이끌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진흥왕의 경우 19살이 되던 해에 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났는데, 그 사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효소왕은 만 1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으니 독립적인 자기 정치를 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후마마, 당나라에서 보내온 사절단이 이제 막 당도하여 객관에 들어있사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하하신 선대왕 마마의 빈소에 제를 올린 다음에 의전 절차를 거쳐서 대왕 마마를 아련하게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태후마마. 하옵고 당나라 사신이 가져온 측천무후의 책봉교서를 받아왔사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르신 우리 임금에게 어떤 작호를 제수하였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시오. 예, 태후마마. 측천무후는 우리 대왕마마를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 도위대장군, 계림주 도독으로 책봉한다 하였사옵니다. 알겠습니다. 달리 논의할 일은 없으시오. 이방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어찌 처리되었소? 예, 태우마마. 신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좌우 이방부의 글자 중에 지엄하신 대왕마마의 함자를 범하는 글자가 있어서 이를 바꾸기로 하였사옵니다. 어떻게 바꾸기로 했다는 얘기요? 리자를 의자로 바꾸기로 했사옵니다. 이제부터 좌우 의방부라 부를 것이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서 당나라의 측천무가 새로 즉위한 효소왕에게 작호를 주었다는 내용이야 임금이 바뀔 때마다 행하는 의례적인 애교 행위니까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좌우의 방부의 글자를 바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 이방부를 좌우 의방부로 고쳤는데 이는 리자가 왕의 이름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론된 이방부란 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의 이름으로서 진덕영왕 5년에 설치되었고 문무왕 7년에 이방부를 좌이방부로 하고 따로 우이방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케 했습니다. 좌이방부와 우이방부를 합하여 좌우이방부라고 불러왔는데 효소왕의 이름이 김이흥 혹은 김이공으로서 다스릴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이방부라는 관청의 이름 역시 같은 다스릴 이자가 들어있으니 지엄한 임금의 이름자를 함부로 쓸 수 없다. 다른 글자로 고쳐라. 그래서
다스릴 리자를 의논할 의자로 바꾸어서 좌우의 방부라고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피위라는 말을 소개한 적 있죠. 중국에서 황제의 이름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말합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 연남생을 중국에서는 천개소문 또는 천남생으로 불렀습니다. 당나라의 고조의 이름이 이연인데 감히 중국 황제의 이름자와 같은 연못 연자를 성씨로 쓸 수 없다 해서 샘천자로 바꾸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임금에 대해서 피위를 했다는 기록이 바로 효소왕조에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교 통치 이념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그 중국식의 제도라든가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이때부터 신라가 그런 중국 제도를 수용해서 처음에 아마 이제 왕의 이름과 이 관청의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피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성덕왕의 이름이 윤기인데 하필 또 이게 또 현종, 당나라 현종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흥광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봤을 때 신문왕대 이후에 일어나던 중국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여서 유교 통치 이념, 유교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도 아마 피위 제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호나 이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몸부르게 한다가 이런 의식들은 통일 이후에 시호제가 들어오고 유교적 인식이 뿌리 내려가면서 나타난 거고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고 국왕도 이제 살아있을 때 어릴 때 또 그 자기 이름을 부르던 걸 왕이 되었어도 그 부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왕명을 지어가지고 즉위한 이후에 시호제가 없었거든요.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기도 이렇게 했는데 통일 이후에 태종 무열왕처럼 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묘에 올리는 이름이고 태종이 무열왕은 시호인 셈인데 전덕재, 주보돈 두 교수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유교식 시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던 태종 무열왕 이후에 신라의 피위 관행이 도입되었으나 이후로 신라의 이러한 피위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 692년 당나라에 가 있던 한 승려가 신라로 돌아옵니다. 대후마마, 소승 불법을 구하기 위해 큰 나라에 갔다가 이제야 돌아왔사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왕실과 백성을 위하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널리 펴주십시오. 황공하옵니다, 태후마마. 그리고 소승 당에서 이것을 가져왔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예, 하늘의 이치를 그려서 표시한 천문도이옵니다.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천문도로군요. 이것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당나라 황제가 대사에게 준 것이요? 아니면 승려 도중이 가져왔다는 이 천문도를 당나라 황제가 공식적인 애교 통로를 통해서 신라 왕에게 전해온 것인지 아니면 도중이 당나라에서 빼내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도중이란 승려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기에 삼장법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승려가 바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현장법사입니다. 전덕재 교수는 신라 승려 도중을 설명하려면 그 현장법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장법사의 직계지조인 규기와 더불어 상당히 그 쌍벽을 이루는 그 어떤 그 불교학자가 바로 이 원측이었습니다. 근데 원측은 규기와 쟁론을 벌이지만 결국은 논쟁에서는 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명학파, 서명사에 주로 거주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서명학파를 형성하면서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원측이 주로 이 공부했던 것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한 종파인 그 유식학을 배웠는데 바로 이 도증은 원축액에서 유식학을 배워서 국내에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유식학을 우리 신라 유식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그 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태현에게 이제 자기의 이 유식학을 전수해줬어. 그래서 굉장히 유식학 승려로서 신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도증이라는 승려가 이렇듯 유명한 인물인데 그렇다면 그가 당나라로부터 천문도를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문도란 해와 달과 별자리를 설명한 그림으로서 당나라에서 만든 천문도라면 당나라가 생각하는 우주 질서를 나타낸 그림이겠죠. 하늘을 다루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아마 당에서 직접 천문도를 줬다라고 한다면 당이 어떤 우호관계의 표시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676년에 나랑 간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신라에서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무던히도 애를 쓰는 기간이었는데 그게 약간의 그 관계들은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쟁에 대해 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도 하고. 당나라의 측천무가 승려 도증을 통하여 신라조정에 그 천문도를 공식적으로 전했다면 일련의 우호 친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승려 도증이 당나라에서 만든 천문도를 정보 수집 차원에서 빼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기 694년 신라의 역사를 통틀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납니다. 대우마마, 지금 당나라로부터 사절단이 출발하여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사온데 대각간 나리께서도 함께 오신다 하옵니다. 뭐라? 대각간이 함께 오다니. 대각간이라면 대각간 김인문 나리께서 당나라에서 운명하시었사온데 뭐라 하였느냐? 대각간께서 운명을 하시다니. 천만리 이역에서 자나깨나 고국을 걱정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버리셨구나. 부음을 듣고 당나라 황제도 놀라고 슬퍼하면서 직접 수의를 주고 관등을 더 높여주었다 하옵니다. 그러면 영구를 누가 호송해 오고 있단 말이냐? 당나라 황제가 특별히 조산대부행 사례사 태의서령 유권경과 판관 조산낭 직사례사 등에게 명하여 영구를 호송하게 했다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경들은 들으시오. 우리 신라 조정에서도 예를 갖춰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것이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김인문 대각관께 태대각관의 관직을 추증할 것이오. 장례 준비에 소람이 없도록 하시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죽었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열전편 김인문전에는 그의 삶의 내력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효소왕 3년 4월 29일 김인문이 당나라 서울에서 병으로 죽었다. 향년 66세였다. 효소왕은 그에게 태대각관을 추증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서원에 장사 지내게 하였다. 김인문은 7번이나 당에 들어갔으니 당의 조정에서 수기한 월일을 계산하면 22년이나 된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인문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열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를 인질 성격의 수기로 남겨두고 오는 바람에 타국에서의 기나긴 수기 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김인문은 당나라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당나라의 고급 정보를 끊임없이 신라에 제공했으며 두 나라 사이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애교력을 발휘하여 해결하는 등 당나라에 대한 신라 애교를 도맡아서 수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당연합군의 고구려와 백제 원정 시에는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여 군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660년 그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올 때는 그와 더불어 장군으로 임명돼서 같이 백제 정벌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구려 정벌에는 이제 신라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고구려 정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당나라를 건너가 가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694년에 죽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이제 이 앞에서 언급을 했겠지만은 673년에 이제 그 신라가 이 고구려 유민을 끌어들이면서 이 당나라에 맞서니까 문왕의 그 관작을 삭탈하고 김인문을 대신 신라 왕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이제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열한 김춘추가 차남인 김인문을 굳이 당나라에 묶어두려고 했던 데에는 장남인 김범민이 경쟁자 없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게 하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고, 문무왕 김범민이 죽고 신문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이후에도 김인문은 조카의 안정적인 왕권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당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삼국사기 효소왕 3년조에는 오랜만에 신라가 성을 쌓았다는 축성 기사가 보입니다. 송악성과 우잠성 등 두 군데의 성을 축조하였다. 송악성은 지금의 개성에, 그리고 우잠성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에 있던 성입니다. 어째서 이 시기에 하필 그 지역에다 성을 축조했을까요? 대동강전선까지 안정적으로 영토로 확보되는 데는 구세기에 들어가 가지고 확보되는 거고, 아마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원래 신라 영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신라중 정부에 대해서는 그 반발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축성하고 했다는 것은 중앙에서 관리가 이쪽에 지방관이 파견돼 가지고 안정적인 자기 영토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 뭐 이쪽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고 지방 지배의 필요성이 강하였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춘추가 당태종과 나당 군사동맹을 맺을 때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나면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에게 할량하기로 약조를 했었죠.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신라는 기껏 임진강 전선까지만 확보했을 뿐 그 이북으로는 쉽사리 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태후마마, 지금 우리 영토 이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이북 지방이라면 옛 고구려 영토를 일컫는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요동 땅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창궐하는 바람에 당나라 조정의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폐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사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세력을 키워서 우리 신라를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태우마마. 하면 우리가 이렇듯 태평하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니 될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어? 아직 우리의 통치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북방의 접경 지역에다 성을 쌓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곳에 고구려 유민들을 장악해야 할 것이옵니다. 송악과 우잠 지역에 축성을 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위시한 여타 세력의 남진을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좋습니다. 축성에 필요한 인력을 징발하고 군사를 파견하여 송악성과 우잠성의 축조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시오. 송악성과 이 우잠성을 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675년에 신라가 이 고구려의 영토를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하는 작업을 벌여지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런 그 옛 고구려 영토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통제, 어떤 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송악성과 우잠성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그 성을 쌓던 그 배경 또 하나는 이제 예선과 이북 지역에 있는 고구려 유민에 대한 어떤 동향,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잠재적인 침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로부터 4년 뒤에는 북방의 옛 고구려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악성과 우잠성을 축조하면서 신라 사람들이 했던 우려가 얼마 뒤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소왕조를 보면 5년 터울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줄의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소왕 4년에 자월을 정월로 삼았다. 효소왕 9년에 다시 인월을 정월로 삼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책력에서 자축 인묘에 그 아들 자자를 쓰는 자월은 11월을 일컫고 인월은 1월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신라의 효소왕이 그동안 1월달을 정월로 삼던 책력, 즉 캘린더를 버리고 11월을 정월로 삼기로 했다는 것은 우주의 시간 질서를 당나라 방식에 맞추지 않고 신라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신라는 자신들이 사용하던 고유의 연호도 버리고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해 왔으며 당나라 황제로부터 정삭, 즉 달력을 받아와서 날짜 계산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효소왕이 11월을 정월로 삼았다가 5년 만에 다시 1월을 정월로 삼는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얼핏 보면 당나라식의 시간 질서를 거역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덕재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한 중국 측 사료를 검토한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689년 11월 달에 이 측천무가 자월을 정월로 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는 이제 그때는 따라하지 않다가 바로 이제 695년에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자월을 정월로 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또 700년 10월 달에 또 자월에서 또 이 인월로 그 인월을 정월로 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신라는 곧바로 중국에서 그 정삭을 변경하게 되자 신라에서는 곧바로 받아들여서 다시 자월을 인월로 바꾸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당나라의 실권을 거머쥔 중국의 여자 황제 측천무는 서기 690년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국호를 주나라로 바꾸는데 바로 이때 기존의 정삭을 무시하고 자월, 즉 11월을 정월로 삼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라 조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겠죠. 그 당나라에 드디어 여자 황제가 등극했는데 황제로 취임하면서 아예 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했다지 않소. 당나라가 됐든 주나라가 됐든 우리야 크게 상관할 바 아니지 않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측천무호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정삭을 바꿔버렸어요. 정삭을 바꿔요? 어떻게 말입니까? 자월을 정월로 삼는 새로운 책력을 선포했답니다. 아니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짓달을 정월로 삼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 신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그동안 당나라 황제로부터 정삭을 받아서 사용해 왔으니 우리도 새로운 정삭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새 정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될 말씀이요. 그 당나라를 거역했다가 무슨 복면을 당하려고요? 우리도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역시 측천무를 따라서 11월을 정월로 하는 책력으로 변경했는데 5년 뒤에 당나라는 다시 1월을 정월로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환원하게 되고 눈치를 살피던 신라 역시 재빨리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효소왕 시기와 그 다음 왕인 성덕왕 시기를 흔히들 신라의 전성기라고 일컫는데 신라는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에도 당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계는 극복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주보돈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능하면 이제 당나라와 척지면 안 되고 당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이제 자칫하면 당나라가 체제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국력이 좀 위선 충실해지게 되면 재차 공격해 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굴하게 외교 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기간이 바로 이 오히려 신라가 전성기에 도달했던 이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라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들을 이 자리에 모셨소. 그동안 외부 세력과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느라 노고가 많았소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하루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오늘은 대왕 마마를 대신해서 이 태우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니 마음껏 마시고 흥겹게 즐기시오. 황공하옵니다. 대종하. 무엇들 하느냐? 악공들은 음악을 더 크게 연주하라. 신목왕후가 효소왕을 대신해서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장소를 삼국사기에서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궁궐이라는 의미의 임해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해자를 쓴 것은 그 전각이 실제로 바닷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호수나 연못이 넓다는 상징으로도 쓰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해전은 안압지에 있었던 동군 건물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경주 안압지는 나당 전쟁이 치러지던 문무왕 14년, 서기로는 674년에 조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압지를 조성한 것은 아마 이제 왕궁 옆에 아마 정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679년에는 그 안압지에다 동궁, 세자가 사는 동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동궁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 아마 이 전각들을 설치하는데 임해전은 이제 그때 동궁을 세울 때 세운 정각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임해전은 안압지 서쪽에 있는 정각이고 기록에는 이 역대 왕들이 신하들 이 군신들과 더불어 이 풍류와 연회를 즐기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됐다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태조 왕건이 경제에 왔을 때 임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안압지라는 못 이름의 글자를 뜯어보면 기러기 안자와 오리 앞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 사람들도 그 못을 안압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보돈 교수는 안압지라는 이름은 훗날 고려시대의 시인묵객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러기도 날아오고 그쪽에 이러니까 신국객들이 보고 이름을 잃어버린 못이니까 안압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태자가 있는 궁을 월지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원래 이름이다. 달월자 썼는데 저는 이걸 뭐 닭이라고 읽고 있습니다만은 월지궁이 원래 동궁의 이름이었는데 지금 안압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중심적 부속 건물로서 국가의 행사 제례나 있거나 의례가 있을 때 이용하던 그런 이 건물이 임해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압지가 됐든 월지가 됐든 그 연못가에 세워진 건물 중에 동궁으로 사용되던 임해전은 이후로도 왕이나 왕실 귀족들의 연회 장소였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임해전에서 어떻게 유흥을 즐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970년대 중반에 안압지를 발굴한 결과 못에 뛰어 타고 놀던 배도 발굴되었고 놀이에 쓰였던 쥐사위도 발굴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 쥐사위는 높이가 5cm가량 되는데 14면체로 되어 있었고 그 14개의 면마다 벌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목재 주령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찬 차례요. 어디 주령구를 한번 던져보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던집니다. 으쌰. 자, 무슨 벌칙이 나왔어? 어디 한번 읽어보시오. 자, 어디 보자. 음진대소요. 자, 그럼 벌칙을 수행하겠소. 아이고, 이거 영원 술잔 이리 주시오. 아유,
이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받은 벌칙 음진내소는 풀이하자면 술잔이 바닥나도록 마시고 크게 웃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찬 어른께서 주령구를 던질 차례요. 그러면 어디 한번 던져볼까?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벌칙이 나왔어? 삼잔 읽어요. 이 삼잔 이거라면 한꺼번에 술 석 잔을 마시라는 벌칙 아니오? 나같이 술이 약한 사람한테 하필이면 이게 그러니까 벌칙이지요. 이벌 찾는 어른처럼 두 줄을 불사하시는 분한테 3잔 일거가 걸리면 그게 어디 벌칙이요, 상을 주는 거지. 주로 술 마시기 벌칙이 주어진다 해서 그 주사위의 이름이 술을 마시도록 명령하는 놀이기구라는 의미의 주령구이다. 그러나 벌칙 모두가 음주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이제 13연체로 돼 있는 그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를 던져서 돌리면은 거기에 이 벌칙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3잔을 한꺼번에 마시기, 뭐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술 마시기, 뭐 사람이 덤벼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기, 뭐 여러 사람이 코를 때리기, 뭐 이런 등등의 이 벌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해전에서 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그 주사위를 돌리면서 이 풍류를 즐기고 연애를 즐기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안압지에서 배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압지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일종의 연애, 오락 장소로서 안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벌칙 중에는 시 한 수 읊기에 해당하는 공영시과 같은 고상한 벌칙도 있으나 금성장무라 해서 소리내지 않고 춤추기도 있고 얼굴 간지럽혀도 꼼짝 않고 앉아있기에 해당하는 농면공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벌칙도 새겨져 있어 고대 신라왕실 귀족들의 유희문화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제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왕 7년 3월에 일본 사신이 와서 조회함으로 왕은 숭례전에서 그를 만났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일본과의 애교 교섭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때가 서기 698년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는 달리 일본서기를 보면 신라와 일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신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중심으로 기술한 탓이겠지만 일본 사질단이 신라에 왔다는 기록보다는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일본 천황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통천황 3년 5월 천무천황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라에서 조문사절로 급찬 김도나가 왔는데 일본 천황이 조칙을 내려서 말했다. 신라 사람이 말하기를 칙명을 받드는 사람으로 원래는 소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파견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전의 일을 꺼내 얘기하자면 효덕 천왕이 돌아가셨을 땐 이찬 김춘추가 칙명을 받들었다. 근데 이젠 소판으로 칙명을 받들겠다니 이전의 일과 어긋나지 아니한가? 서기 689년에 소판벼슬을 가진 사람이 조문사절로 가자 일본의 여왕 지통이 예전에 김춘추가 왔던 일을 거론하면서 왜 일본에 보내는 사신의 격이 낮춰졌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 서기를 보면 서기 647년에 김춘추가 왜 사신으로 갔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에 의해 대야성이 함락당하는 등 위기를 맞자 고구려에 김춘추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연개소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김춘추가 외국으로 건너가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김춘추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왜 이제는 제3관등인 소판이 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두 나라는 끊임없이 애교사절단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63년에 일본이 거의 한 3만여 명을 보내서 백제 부흥 운동을 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 알다시피 뭐 백강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크게 패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당나라가 일본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이걸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구주 지역에 우리 한국식 산성을 상당히 많이 쌓으면서 대비를 합니다. 이 자연스레 일본에서도 당나라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어떤 외교적으로 상당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맞아서 결국 이제 660년대 후반서부터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신라와 일본이 이처럼 자주 애교 교류를 한 것은 피차 간에 당나라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우선 두 나라가 화친할 필요가 있었다. 전덕재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주보돈 교수는 일본이 신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기들의 국호를 일본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도 신라의 내부 동향과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와 당나라 군사의 움직임 등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강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신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우호 관계를 맺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신라의 그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라는 당나라가 일본을 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신라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또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느냐 하면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일본을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본에 전해진단 말이죠. 신라와 일본이 비록 빈번하게 사절단을 보내 교류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그 내면에는 상대의 군비나 방어태세를 살피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사신으로 오고 간 사람들 중에 군 관직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그 증거가 되겠죠.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신라에 대해 적대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유민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해석이 아리송한 기사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왕 8년 7월 동해의 물빛이 피같이 붉어지더니 닷새가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되었다. 예전에도 신라본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생기는 적조 현상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소왕조의 경우 바닷물이 닷새 동안 붉게 되었다는 기사 다음에 이런 기사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2달 뒤인 9월에 동해 바다의 물이 서로 맞서 싸웠는데 그 소리가 서울까지 들렸고 무기고에 있던 북과 나팔이 스스로 울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신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두 사람에게 동해바다의 물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이 아리송한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보돈 교수는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기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 무렵에 일본 열도의 어떤 세력이 신라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혹은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죠. 해적적인 그 공격이라거나 바다를 통한 그 동양 파악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사실은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나타난 비록 이제 공격해 왔다 이런 거는 없지만 여기에 뭐 무기고의 북과 나팔이 저절로 흔들리는 자민고처럼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 우리 낙랑국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런 예들이 있는 거고 동해안 물이 뭔가 마주치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물길이 있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해안 방면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외적의 공격 침략 그 대상은 뭐 역시 일본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해의 바닷물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와 호응해서 또한 무기고의 악기가 저절로 소리를 냈다면 그것은 신라와 일본의 대결 말고는 달리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전덕재 교수의 해석은 이와 다릅니다. 바로 6개월 뒤인 이듬해 5월에 신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동해 바닷물이 편을 갈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느니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렸다는 것은 바로 그 반란을 암시하는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입니다. 동해의 물빛이 붉게 됐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이 동해의 물이 마주 싸우는 소리가 뭐 성루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동해안 지방에서 이 그 동해안 사람들 백성이나 또는 군사들이 뭐 이렇게 함성을 질렀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무기고의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기사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군사적인 어떤 그 모반이 일어났다라는 그 징조로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물이 물끼쳐서 소리가 났다거나 또는 무기고에 이 북과 나팔이 힘들었다는 것은 뭔가 이 어떤 그 모반의 조짐이 이때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암시로 많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글쎄요. 어떤 해석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서기 700년 5월 대우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모반 사건이 터졌사옵니다. 뭐라? 아니, 누가 모반을 했다는 것이냐? 이찬 경영이 머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경영이? 이찬 경영, 그자가 감히 반역을 꾀하다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장수는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반란군을 토평하고 경영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예, 대우마마. 중신은 어디 있느냐? 이 위중한 시각에 중신은 어딜 가고 보이지 않느냐 말이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찬 경영이라고 했는데 이찬이면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제2관등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이찬 경영이 모반하다가 처형되었다. 또한 중시 순원이 연좌되어서 파면되었다.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경영이라는 사람이 처형되었다는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격으로서 정사를 총괄했던 집사부의 중시 순원이 그 반란에 연좌되어서 파면되었다는 것은 이채롭습니다. 순원의 파면이 이채롭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원이라는 사람은 효소왕 다음 임금인 성덕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서 사위로 삼고 그 다음 임금인 효성왕에게 또 다른 딸을 시집 보내서 두 임금의 장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영의 반란 때에는 파면의 벌을 받았을까요? 성덕왕이 이제 그 재가를 할 때 부인이 바로 이 김순원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효성왕의 부인도 바로 이 김순원의 딸이었기 때문에 2대에 걸쳐서 어떤 외척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했던 인물인데 이때는 왜 이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모반을 꾸몄을까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제 왕권, 소위 말해서 이 효소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전제 왕권 세력에 대해서 이 진굴귀족들이 반발했을 때 이 김순원이 바로 이제 진굴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영의 반란 때 중시였던 순원이 왜 모반을 꾸몄는지 그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덕재 교수 얘기인데 주보돈 교수는 순원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파면당했다기보다는 반란의 기미를 미리 감지해서 예방하지 못한 데 따른 중시로서의 직책상의 책임을 물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킨 데 대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직책상의 책임을 지고 순원이 물러나게 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순원이라고 한 인물이 자기 딸을 다시 왕비로 들여가면서 다시 이제 그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묘하게 요거는 이제 관료 체제가 확립이 되어서 경영이 어떤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제 핵심에서 밀리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관료 조직 상의 어떤 책임으로서 중시라고 하는 직책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이어서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의 내용을 들춰보면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문무천왕 4년 11월
신라 사신 살찬 김소무가 일본에 와서 모왕의 상을 알렸다. 무슨 얘기냐면 서기 700년 11월에 신라 사신이 일본에 와서 모왕, 즉 어린 효소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맡아 하던 신목태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찬 경영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바로 뒤에 신목태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에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효소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도 효소왕은 몸이 허약하여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경영의 반란과 갑작스런 신목태후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보돈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신무왕후도 섭정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고 자기 왕위 개선권의 문제를 둘러싸고 뭔가 분위기가 스산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누구를 왕위에 내세울 건가를 다음에 둘러싸고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바로 효소왕 제9년에 일어나는 것도 신무왕후의 사망하고도 저는 무관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관계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알 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만일 어린 효소왕이 몸이 허약하여 장래가 불안한 상태였다면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논란의 와중에 경영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또 그 와중에 신목태후가 죽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